목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편 작가로 쓰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쓴 장편 중에서 이제 가장 긴 소설이 불멸의 예술신입니다. 저게 8,500매 정도 되고요. 8권인데 키로 이제 제 키보다 더 높죠. 네. 원고지로 하면 제 키보다 더 높고요. 저게 이제 드라마가 돼서 이제 벽사부작 드라마로 나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작품이 이제 뱅크라고 하는 작품인데, 저건 이제 문화일보라는 곳에 연재했던 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령의 비밀, 열왕왕의 목격자들, 이렇게 작품 8권을 썼고, 그 중에 이제 이 두 번째 열령문의 비밀이 조선명탐정이라고 하는 영화의 원작이 돼가지고 이제 영화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시리즈를 계속 쓸 거예요. 네, 계속 이제 내년에 5번째 시리즈를 또 쓸 거고요. 근데 이건 그 연암 박지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실학파들의 이야기입니다. 실학파들이 추리 소설의 탐정이 되는 거예요.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탐정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조선 후기의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유익한 책입니다. 역사적인 지식도 얻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소설가들 중에서 이제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소설가가 있고 시리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설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소설가고요. 시리즈 작가는 그 삶의 애환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애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애환이 있을까요? 시리즈 작가의 애환. 어떤 애환이 있느냐 하면 가령 제가 이제 목격자들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4번째 걸 쓴다고 가정하면 목격자들이 책을 냈어요. 책을 내면 독자들이 막 읽고요. 독자들이 막 읽고 작가님 요즘은 이제 페북 같은 데 막 올리더라고요. 얘들이. 어떤 거냐면 작가님 그 방가학공 살인 사건에서는 그 주인공 집이 종로구리를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꺾었는데 왜 목격자들에서는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요? 뭐 이런 식의 그 예전에 엽서를 보내는 거 아주 두개 엽서를 보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연락해서 밥 사주고 이렇게 무마했어요. 밖에 소문내지 말라고. 요즘은 일단 그 친구들 페이스북에 먼저 올려요. 김탁한의 오류를 찾았다. 그리고 막 올리고 내릴 수도 없는 거죠. 네. 시리즈 작가의 고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쓴 걸 다 기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쓰면 쓸수록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격자들을 쓸 때는 앞에 6권을 읽고 썼어요. 그러니까 앞에 6권은 이제 2003년, 2005년, 2007년, 2015년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쓸 때는 2003년, 5년, 7년에 내가 쓴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쓴 걸 내가 읽으면서 최대한 많이 외우고 머릿속에 입력한 상태에서 쓰는 거죠. 그래도 계속 틀립니다. 그래도 계속 틀리고 그래서 나만 이런가? 나만 이렇게 기억력이 둔한가? 좀 자괴감이 빠졌었는데 코난 도일 경에 대한 이 평전을 보니까 코난 도일도 그랬더라고요. 코난 도일도 이렇게 추리 크게 장편 작가이면서 시리즈 작가이면서 영화 기획자로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바쁘거든요. 네. 3가지를 한꺼번에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도 이제 1월 달부터 연애소설을 한 편 쓰고 있었어요. 원래 그 남자 작가들이 50살이 되기 전에 40대 후반이 되면 약간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그 어떻게 이상해지냐 하면 내가 50살이 되기 전에 끝내주는 연애소설 한 편 써야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혼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애소설을 써가지고 발표해요. 그러면 많은 여자들이 좋아할까요? 많은 여자 독자들이.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발표를 하는데 뭐 흥행은 별로 성적은 안 좋습니다. 성석재 선배도 그렇게 연애소설 한 편을 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14년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연애하는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4월 16일이 됐는데 전날 아침에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세월호 사태가 이제 난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하는 게 이제 뉴스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날부터 제가 연애 소설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텔레비전에서 그 배가 침몰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300몇 명이 죽었는데 제가 갑돌이와 갑순이를 어떻게 뽀뽀를 할까 뭐 이런 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 전문 작가에게 있어서는 그 하고 있는 작업을 중단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출판사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작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판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작품은 못 쓰겠다. 이 작품은 당분간 못 쓰겠다고 이제 알렸고, 지금도 그 작품은 못 쓰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연애소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중단하고 스톱하고 제가 한 일은 계속 술 마셨습니다. 네. 소설은 안 되고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그 슬픈 소식들이 나오니까 뭐 그리 안 되니까 계속 술 먹으면서 계속 이게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술가들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술 먹고 슬퍼하고 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랑 술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그 산울림의 그 리더인 김창완 선배였어요. 김창완 형이 이제 저하고 낯술 멤버입니다. 낯술 멤버. 왜 낯술 멤버냐 하면, 김창완 씨 SBS 라디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를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을 해요. 제 목동 작업실이 SBS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12시에 이제 녹음을 마치고, 그러니까 방송을 마치고 술을 먹고 싶으면 난 12시에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난 12시부터 술을 마신 겁니다. 밤 12시까지. 네. 한참 술을 먹고 있으면 약간 이야기 자꾸 새면 안 되는데, 네. 김창완 형이 이제 기분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서 세월호와 비슷하게 배가 침몰한 사건들을 찾아본 겁니다. 좀 찾아보니까 정조실록 1780년 7월 20일 정도인데요. 이쪽에 보면 이해 영남의 후조창의 배 한 척이 영암에서 파손되고, 호남 영주의 조세를 실은 배는 부안에서 파손되고, 노안의 조세를 실은 배 한 척은 만경에서 파손되고, 호서의 홍주 원진의 조세를 실은 배는 고양에서 파손되고, 공주의 조세를 실은 배는 통진에서 파손되었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와요. 무슨 내용일까요? 네.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제 우선 대동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동법 아세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50살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애들은 대동법을 잘 몰라요. 대동법은 이제 광해군 때부터 그 조세를 쌀로 낸 겁니다. 쌀로 이제 세금을 이렇게 바친 거죠. 근데 그 쌀로 조세를 바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쌀이 많이 나는 곳이 영남이랑 호남이잖아요. 그 영남이나 호남에서 추수를 하고 나면 그 쌀이 모이는데, 그 쌀을 서울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광흥창이라고 하는 이제 역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쌀가게였어요. 쌀 언덕이었어요. 쌀이 광흥창으로 전부 모이면 영의정부터 가가지고 자기 직급을 이야기하면, 영의정은 뭐 쌀 5가마, 좌의정은 4가마 반, 우의정은 4가마, 이렇게 월급을 줬던 거예요. 그 쌀로. 그래서 이제 쌀을 올려야 되는데, 쌀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문제였던 거죠. 지금 같으면 경부고속도로로 이렇게 트럭에 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을 건데, 그때만 소달부지가 뭐 제가 조음선 침몰 사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쓰고 이제 나와 보니까 세월호 일주기가 된 거예요. 세월호 일주기가 돼가지고 밖에서 보니까 작품 안하고 작품 밖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작품 안에서는 사건이 다 해결됐어요. 추리소설이니까, 추리소설은 핵심이 뭐냐면 나중에 범인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가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그 배와 함께 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가 어떻게 그 희생자들을
위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소설 안에서는. 근데 나와보니까 소설 밖은 해결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괴리감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소설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 술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열심히 소설을 썼는데 이게 실제 현실과 너무 내가 동떨어진 작품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주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세월호 참사 일주기가 되었는데 그때 제가 아이들의 방이라고 하는 전시회, 사진 전시회에 가게 된 거예요. 아이들의 방 전시회라는 게 뭐냐면 그 세월호에서 희생된 그 단원고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 집에 사진 작가들이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면 방이 그대로 있죠. 방이. 네. 아이는 희생됐지만 그 부모님들이 방은 그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을 다 찍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만약에 전시 공간에 이렇게 있으면 2학년 1반부터 해서 그 아이들의 방들이 이렇게 쭉 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시회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반의 김수정이라는 학생의 방인데요. 진도 근처에서 배가 침몰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안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250개의 방이 한꺼번에 주인을 잃은 사건이구나.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전시회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서 이제 사진을 막 정신없이 이렇게 그 방을 찍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와서 불을 켜더라는 겁니다. 불을 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밤이 됐는데 이 방이 깜깜한 걸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항상 불을 켠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또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가 지면 250개의 방에 불을 밝히고 해가 뜨면 250개의 방에 불을 끄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 하는 거죠. 오늘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매일매일 이제 유가족들이 그 희생된 아이의 방에 불을 동시에 켜고 250개의 방이 동시에 켜지고 또 동시에 꺼지는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세월호 참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에서 그 비슷한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비유의 방식으로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실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고통, 그 사람들의 슬픔 이런 것들 직접 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고요. 근데 뭐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뭐 무작정 찾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팟캐스트 416의 목소리라는 걸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가족들이 이제 여기 보면 416 기억저장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저기서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팟캐스트냐 하면 일주일에 한 명씩 유가족이나 세월호 관련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프리톡을 하는 거예요. 네, 한 2시간 정도 프리톡을 하면 그걸 이제 좀 편집을 해가지고 매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씩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죠. 근데 그 팟캐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진행자가 필요하잖아요. 사회자가. 진행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기억저장소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목격자들 읽은 거예요. 제가 가서 목격자들 읽고 김 작가는 세월호 참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역사소설을 썼으니까 저 사람한테 사회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만나고 싶었는데 유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매주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를 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 9월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15명의 세월호 관련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이것 가지고도 사실 한 서너 시간씩 떠들 수 있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그 많은 고민과 어떤 깨달음과 충격을 줬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가령 이제 첫 번째 첫날 이제 임경빈 아까 태권도 하는 그 친구 어머니 전인숙님이 오셨어요. 근데 작은 라디오 부스인데 라디오 부스에서 이제 사회자인 저는 여기 앉아 있고 이숙이 엄마 경빈이 엄마는 제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우리 경빈이는요 이러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근데 4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시간 반 동안. 우리 경빈이는요 하고 4시간 반을 이야기하세요. 스튜디오는 2시간은 빌렸는데 4시간 반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잘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와서 계속 가슴을 치는 거죠. 그 감정들이 몰려와서 제 가슴을 빵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이제 너무 그 이야기들이 슬프니까 제가 막 울었어요.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경빈이 엄마가 막 이야기를 하다가 사회자가 울고 있는 거야. 네.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시더니 저를 막 위로하세요. 울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유가족이 나를 위로하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유가족들이나 세월호 관련자들을 만날 때 제 원칙이 절대로 먼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울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있으면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그게 생생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야기를 멈추는 순간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한테 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월요일마다 녹음을 했는데 월요일날 녹음을 하고 나면 제가 사흘씩 몸살에 걸렸어요. 감정이 너무 세니까 제가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흘,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제가 아파가 누워있다가 토요일, 일요일 좀 정신 차려가지고 월요일날 가면 다른 유가족이 와 있어요. 그 유가족이 또 4시간 만 이야기하고 나면 또 제가 또 화수목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한 2달 정도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완전 넉다운 됐어요. 제가 완전 넉다운 돼가지고 유가족 말고 한 주만 쉬자는 거죠. 유가족 말고 세월호 관련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주만 딱 쉬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억저장소 쪽에서 알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데려온 사람이 2016년 3월 2일 날 여기 살짝 뒷모습이 보이는 이제 저 사람이 출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민간잠수사 김관홍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침몰에 있는 배 안으로 들어가서 희생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나왔던 잠수사들이 25명 있거든요. 민간잠수사들이. 그 민간잠수사들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온 거죠. 저 사람이 와가지고 민간잠수사 김관홍입니다. 저는 그리고 4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4시간 반 동안. 근데 김관홍 잠수사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들으니까 그 앞에 2달 동안 들었던 내용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이야기하는 그 유가족들 이야기는 다 육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팽목항, 단원고, 광화문 이렇게 다 육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사람은 잠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작해서 10분만 육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잠수복을 입고 우리는 들어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4시간 동안 물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속 그 침몰에 있는 세월호 안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들어갔는지를 4시간 동안 아주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제가 한 2시간 정도 들으니까 이게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건 이 세월호 관련돼서 많은 책들이 그 전에 나왔지만 실제로 그 잠수에서 희생자들을 모시고 나오는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시간쯤 지났을 때 제가 이거 소설로 써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건 우리 국민 중에 이 민간 잠수사들이 어떻게
그 침몰해 있는 세월 안으로 들어가서 희생자들을 수습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김강욱 사무사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2016년 3월 9일날 만나가지고 도와주면, 점원을 계속 해주면 내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쓰겠다라고, 장편 소설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강욱 사무사가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더니 그러면 2016년 7월 말에 책을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2016년 3월 9일날 제가 만났는데 2016년 7월 말에 그 장편을 출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죠. 얘는 태어나서 소설을 읽은 적이 없구나. 장편 소설이라는 게 몇 달 만에 뚝딱 써줄 수 있다고 얘는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소설 장비들을 다 꺼내놨어요. 그 잠수복도 저 뒤에 보면 한 6벌 정도 더 꺼내놓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겁니다. 핸드폰에 들고 입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풀페이스 마스크라고 하는 건데 저걸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써! 그러면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꽃집 앞에서 이런 잠수복 입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사러 온 아줌마 30명이 여기 앞에 둘러서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 막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인간이라는 게 흉내내는 짐승이더라고요. 아줌마들도 다 이게 사진을 다 꺼내가지고 다 찍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헬멧을 못 벗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이제 잠수사와 소설가가 힘을 합쳐서 소설을 썼다는 것들을 이렇게 딱 한 장, 사진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사들이 희생자들 한 명씩 다 안고 나왔어요. 앞에서 안고 나오니까 김강욱 잠수사가 이제 볼을 부비면서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으니까 얼굴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구씩 다 이렇게 안고 나와서, 그러니까 제목이 포옹인 거죠, 포옹. 그래서 이 소설은 이제 두 가지 포옹이 있습니다. 침몰한 세월호 선내에서 민간 잠수사 나경수가 희생학생 윤종우를 안고 나오는, 그게 이제 소설의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저게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기까지 30분 걸리거든요. 30분 안에 안 나오면 이 잠수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무조건 30분마다 교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30분 동안 벌어진 일을 최대한 자세하게 써달라고 김강욱 잠수사가 이야기했고요. 제가 이 30분 동안 일어난 일을 22페이지 썼습니다. 22페이지. 그러니까 1페이지에서 내려갔는데 22페이지에 이 잠수사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10초 단위로 잘라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썼고요. 읽은 독자들이 그 부분이 제일 숨막힌대요. 그러니까 안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2페이지나 물속에서 계속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소설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를 굉장히 제가 힘주어서 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광화문 광장 시위에서 이 민간 잠수사 나경수가 막 물대포를 막 이렇게 맞고 있는데, 이 나경수가 안고 나왔던 그 윤종우의 아버지가 이렇게 물대포를 막으면서 민간 잠수사를 안아주는 보온의 힘이죠. 은혜를 갚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둘 다 포옹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옹을 이렇게 놓고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가 짜서 2016년 8월에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소설을 내게 된 겁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죠. 3월, 4월, 5월 초고를 쓰고요. 6월 퇴고를 하고요. 7월 편집을 해서 7월 25일날 책이 나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친 짓이었어요. 5달 만에 장편 소설을 완성했던 그런 작업이고, 저는 약속을 지켰고요. 김강욱 잠수사는 약속을 어겼는데, 어떤 거냐면 같이 이제 책이 나오면 같이 강연을 다니기로 했어요. 같이 강연을 다니기로 했는데, 이제 3월, 4월, 5월 초고를 쓸 때는 둘이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일을 했는데, 6월 달에 퇴고를 해야 되니까 퇴고는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퇴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니까 3주만 더 좀 놀고 있거라,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다시 만나서 책이 나오면 같이 다니자고 했는데,
그 퇴고를 하고 있는 동안에 김관홍 잠수사가 죽었습니다. 네. 네. 그 잠수사들이 그 잠수병에 걸려가지고 트라우마를 앓고 있었어요. 자살 충동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었고, 25명 중에서 이제 김관홍 잠수사 앞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요. 김관홍 잠수사가 이제 두 번째로 슬픈 선택을 했고,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켰고 김관홍은 약속을 어긴. 제 인생에서 가장 빨리 작업한 책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제 소설의 주인공이 책이 나오기 전에 세상을 떠난. 김관홍 잠수사는 이 소설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출간할 때쯤 돼서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김관홍과 함께 이제 강연을 다니기로 했었는데, 이제 혼자 가는 거죠. 그래서 혼자 열심히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김관홍 잠수사가 이제 평소에 했던 말들을 독자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책인데요. 책이 이렇게 있으면, 책을 이렇게 벗기면, 이 안에 이제 구호가 있는 거예요. 김관홍 잠수사가 자주 하던 말들을 새겨가지고, 세계문학 역사상 처음으로 장편 소설이자 시위용품인 네. 그런 책을 완성하게 됐고요. 각 쇄마다 구호가 3개씩 들어있고 1쇄, 2쇄, 3쇄, 4쇄, 5쇄 될 때마다 구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연하고 나면 이제 독자들하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딱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고요. 이게 괴산이라는 괴산 숲속 작은 마을, 작은 책방이라는 곳에서 강연을 했던 사진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오게 된 것도 괴산 숲속 작은 책방의 주인 백창화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선생님하고 이제 사저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서 제가 초청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여기 계십니다. 이 양반이고요. 네. 인연이 점점 이렇게 엮여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인 거죠. 저는 소설가니까 저것도 써야겠는데 그런 생각을 이 밑에서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한 3년 동안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여러 사람들, 뭐 유가족도 만났지만 자원봉사자들도 만나고 뭐 선생님들도 만나고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 사람은 너무 어떻게 해서 너무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구나. 네. 이런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네. 문학적으로 한번 이 사람들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셀렉팅을 해가지고 소설집 같은 것들을 한번 묶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 세 번째 포옹을 보면서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포옹 같은 소설들을 계속 쓰자.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 4월 3주기 되던 올해 봄이죠. 올해 봄에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이 책 제목은 이제 가수 김민기의 노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돌아가셨는데 6월 3일 날 밤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원래 대리운전을 해요. 밤에 잠수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리운전해서 돈을 벌었는데, 제가 있는 작업실 근처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이게 내가 퇴고를 하겠다고 하고 일주일 지나서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뭐 바로 작업실 앞에까지 왔다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김관홍 잠수사가 그날 2가지를 저한테 질문했는데, 2가지를 알고 싶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설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어떻게 끝나는지 제가 절대로 안 가르쳐줬거든요. 왜냐면 그걸 끝을 가르쳐주면 제가 거기 갇히게 돼요. 꼭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끝은 언제나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끝을 안 가르쳐줘서. 근데 김관홍 잠수사가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6시간을 버텼습니다. 안 가르쳐주고. 계속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먹여가지고 새벽 3시 반쯤에 제가 끝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끝을 내려고 한다. 그게 이제 여기 그 거짓말이다 나오는 그 끝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끝 장면을 듣고 김관훈 선수가 굉장히 좋아했고요. 아, 형님 그게 참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인상을 막 쓰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통이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퇴고를 막 할 때가 힘들거든요.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두통을 막 앓고 있었는데 김관훈 선수가 자기가 쓰고 있던 이 모자를 벗어가지고 저한테 씌워줬어요. 그래서 모자가 작죠. 모자 작습니다. 자기가 쓰던 모자를 벗어가지고 형님 이게 마법의 모자입니다. 이게 머리가 아프시면 이걸 쓰면 머리가 안 아픕니다. 이게 그리고 탁 씌워줬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깼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편두통에다가 숙취에. 그래서 제가 이 모자를 싹 써봤습니다. 머리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김관훈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거짓말이다고. 네. 그래서 그 김관훈 삼수사가 저한테 준 유일한 선물이고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디 이제 그 여기는 안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강연을 다닐 때 거짓말이다 관련된 강연을 다닐 때는 저 모자를 제가 쓰고 갑니다. 김관훈과 함께 이렇게 강연을 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고요. 네,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